자, 이번에는 토양학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학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낯선 단어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문제는 다행히 1차 시험에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균건균에 대해서 균건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균건균은 기본적으로 잔항균입니다. 활물균이고 잔항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식물 뿌리하고 공생을 합니다. 식물은 균건에게 탄수화물 제공, 균건은 각종 토양에서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없는 각종 무기영양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균건의 균사는 이게 감염된 뿌리로부터 5에서 15cm까지, 뿌리가 여기라면 이게 균투를 형성하고 5에서 15cm까지 더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더 깊은 곳에 있는 무기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땅 속에는 인산처럼 유효도가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런 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선충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산성 토양, 그 경작 토양이 아니고 산성 토양인 그 산림 토양에서 아모늄 질소를 흡수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서는 잎단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균건에는 그 생리학 시간 보면 외생균건, 내생균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생균건은 제일 중요한 게, 외생균건은 피층 안으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내생균건은 내피 안으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아시면 되고, 이 내생균건이나 다른 무기영양소 박테리아들이 세포 식물의 체내 몸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형질 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원형질 막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외생균건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좀 쉽게 이동하고 1, 2년 사이에 쉽게 분포를 널리 퍼지고, 주로 외생균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와 참나무류, 외생균건을 만듭니다. 외생균건을 만드는 나무들은 뭐가 없냐면 근모가 없습니다. 근모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뿌리털입니다. 뿌리털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뿌리털 없는 이유가 뿌리털의 역할을 균건이 하기 때문이라고 책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균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균건의 역할은 첫 번째 무기염의 흡수 촉진, 두 번째는 토양 비옥도가 높을수록 균건의 생성은 이것도 중요하네요. 비옥도가 높으면 균건의 생성은 적어집니다. 비옥도가 높아지면 균건은 척박할수록 균건의 발달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 이식을 실패하는 경우는 균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산 외에도 질소, N, S, Cu 이 흡수 촉진합니다. 구리입니다. 이 정도 알면 균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필수 영양소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식물의 필수 영양소는 비무기성 영양소 CHO, 그 다음에 무기성 영양소가 있는데 한번 대략적으로 좀 그려 보겠습니다. 틀을 그리면 비무기성, 비무기성은 CHO 있습니다. 얘들은 무기 형태로 흡수하고 난 다음에 유기물질을 이리 생성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차 영양소, 2차 영양소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영양소, 2차 영양소는 둘 다 식물에 많이 필요합니다. 식물에 많이 필요한데 1차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면서 토양에서 결핍이 잘 됩니다. 결핍 잘 됨. 얘들은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결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어떤 원소들이 어떤 그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외우죠. NPK, 카마그 S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식물 생리학 시간에도 많이 나옵니다. 생리학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토양학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농약학에도 일부 일이 나옵니다. 자,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한번 주요 기능들만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 질소가 하는 역할은 엽록소 구성요소입니다. 엽록소 구성요소고 얘들이 부족하면 어떤 역할이 일어나냐, 성숙잎이 황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질소는 성숙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성숙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숙한 잎에서 피해가 오면 새 잎으로 먼저 성숙한 잎이 먼저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새 잎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인인데 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핵산, 그리고 에너지 저장 공급, ATP 반응의 핵심 그 물질로 작용을 이렇게 합니다. 인이 없으면은 나무가 작아집니다. 외성화. 그 다음에 소나무 잎이 자주새, 소나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침엽수, 소나무.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칼륨 펌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 형태를 유지하고 기공 개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들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칼륨이 부족할 때는 잎에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검은 반점. 그 다음에 황화, 잎이 누래지는 거, 뿌리가 썩고, 이런 기능 일이 하시면 되고, 얘들은 NPK 이 세 가지는 1차 영양소라고 합니다. 1차 영양소는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고 토양에서도 결핍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결핍되면 비료를 이렇게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한 번씩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영양소는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토양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핍이 잘 안 되는 이런 성분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칼슘은 세포벽 그 중엽층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구성 요소고, 없으면 야들은 부족하면은 분열층, 기형, 분열층이 기형되면은 잎의 변형이 옵니다. 잎의 변형 오고, 특히나 어린 조직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어린 조직에서 피해가 이리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 구성을 하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그 성숙한 잎의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특징이 연맥과 연맥 사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연맥과 연맥 사이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황이 부족하면 어린 잎 전체가 황화가 된다. 황하다. 근데 이 피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로 뭐 황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뭐 뿌리가 이리 썩고 그 다음에 외성화, 기형이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은 다 유사한데 각각 가지고 있는 성분의 주 역할이나 아니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한두 개씩 같이 기억을 이리 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 유기태이다. 이거는 뭔지는 지문이 어떤 건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탄소, 수소, 산소, CH죠. 이거는 비무기성 그 영양소죠. 그 무기성 영양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요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량 원소는 미량 원소 중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량 원소 같은 경우에는 다량 원소를 분류한 기준이 뭐냐면 토양 속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식물이 많이 필요한 이런 원소들을 다량 원소로 분류를 이렇게 했고 미량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미량 원소, 철, 염소, 그 다음에 구리, Z에는 아연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붕소도 있고 요것도 얘들도 식물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양에도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원소를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철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합성 전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사이토크롬 구성 요소입니다. 요건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잎이 누렇게 됩니다. 어린 잎의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이 없으면 부족하면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철, 구리, 황은 미량 원소다. 이게 맞네요. 이걸 지문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이 황이 2차 영양소네요.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철과 구리는 미량 원소고 황은 2차 영양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다량 원소나 토양에 잘 결핍된다. 이 토양에 많기 때문에 잘 결핍되지 일이 않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1번하고 3번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이 관련 지문이 너무 짧아서 유출을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좀 찾아보면, 지문이 쭉 나오면 아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비료는 아까 미량 원소나 그 1차 영양소, 2차 영양소가 부족할 때 토양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이리 합니다. 그리고 인산 비료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인을 공급하기 위한 이 비료입니다. 이 종류는 용성 인비 있고 용과린, 과린산 석회, 과린산 석회는 뭐 속효성이고 중과린산 석회 뭐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원소 같은 경우에는 pH 7.0 이상에서 칼슘과 이 결합해서 불용성 인산 화합물로 전환된다. 이 인 같은 경우에는 pH 7.0 이상에서는 칼슘 이온과 이 결합을 해서 불용성 인산 화합물이 됩니다. 불용성이라는 말은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인산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7보다 7 이상인 경우 7 이상이면 무슨 토양입니까? 알칼리 토양입니다. 7 이상이면 알칼리 토양에서는 그 인산 비료를 이렇게 뿌리면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 비료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칼륨질 비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천천히
유효한 형태로 이렇게 용해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서 쉽게 용탈되고, 그다음 암모늄륨은 질산염에 비해서 용탈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모늄염 같은 경우에는 암모늄 장기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마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고토라는 말이 있는데 석회고토, 얘는 마그네슘을 석회고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린산 석회는 지효성 비료이다. 과린산 석회 같은 경우에는 그 속효성 비료입니다. 속효성. 과린산 석회는 속효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네요. 그 속효성이 아니고, 지효성이 아니고 속효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늄염은 질산염보다 용탈이 적다. 이 말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모늄염은 질산염에 비해서 용탈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늄염은 얘들은 장기적인 그 지효성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 비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습니다. 칼륨 비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천천히 녹습니다. 용해도. 이또 지문 기억을 이리 하는데 지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네요. 칼륨 비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서서히 유효한 형태로 진행되니까 얘들은 지효성입니다. 지효성 비료. 그 다음에 속효성 비료인 요소는 토양의 무기화가 잘 된다. 요소 비료는 질소가 46% 정도 들어있는 중성 비료에 속하기 때문에 무기화가 잘 된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회고토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산성토양의 산도 교정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식물의 필수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이거는 2번 문제, 여기 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 다음에 5번에 산림 토양에서 유기물이 적고 광물질이 직접 되어 있는 토양은 이렇게 나왔네. 이거는 토양청에 대한 일이 문제인데, 토양청의 순서를 한번 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H청 있고요. OI, OE, 그 다음에 OA가 있습니다. 그리고 A청이 있고 E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B청이 있고, 요 뒤에 C청이 있고 R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A청과 B청 사이에는 AB청 또는 EB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A청, BE청이 있고, 그 다음에 C청과 B청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BC청, C청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CB청, C청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이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재청, 기반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문제 풀 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A청과 B청, 그리고 E청, 이 세 개청의 하는 세 개청이 무슨 청인지를 알면 나머지 토양 청위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A청 같은 경우에는 무기청, E청은 용탈청, B청은 집접청입니다. 집적청.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무, 비지, 아무 비용, 아무 이용.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 이용, 비지. 이렇게 하면 A청은 무기물청, E청은 용탈청, B청은 집적청. 자, 이렇게 첫 글자만 이렇게 외우시면 아무 이용 비지 이렇게 하시면 요 청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토양에서 유기물이 적고 광물질이 직접 되어 있는 토양은 직접청을 찾는 거죠. 이건 B청이죠. 자, B청입니다.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했을 때 가장 가벼운 순으로 쭉 적는데 펄라이트가 제일 가볍습니다. 펄라이트 매우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요거는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1이 나오면 총무게 나오면
이거 뭐 헥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환산을 하면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용적이라는 말은 가로 세로 높이, 이게 M3입니다. 자, 이게 보통 공사할 때는 루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입방 면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요거를 환산을 동일한 단위로 환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토양 깊이가 30cm다. 30cm는 토양 깊이는 0.3m입니다. 3m. 그럼 요 두 개 단위가 통일되었죠. 두 개 곱하면 면적이 얼마냐면 0.3 곱하기 1000제곱미터 이리 하면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의 총무게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뭐 300제곱미터의 그 용적 밀도를 이렇게 곱하면, 용적 밀도라는 것은 그 고상 밀도를 얘기합니다. 고상과 액상과 기상이 있는데 이 고상 밀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00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450톤 이렇게 나옵니다. 4500톤이나요?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토양 생성작용은 토양 생성 인자는 책에 보면 모재, 기후, 지형, 생물, 시간, 얘들이 합해져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암석으로부터 토양이 분리되어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마 좀 대충 읽어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성 토양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 강우량이 제일 큰 역할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9번은 경작지 토양과 산림 토양, 이거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경작지 토양, 산림 토양도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경작지, 산림 이렇게 해서 비교를 이렇게 쭉 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상을 해보시면 경작지는 논밭이기 때문에 경운을 많이 하죠. 경운. 얘들은 경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엽층이 잘 쌓여 부식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산성화 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 되어 있어서 아모늄태를 분해하는 이런 그 박테리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모늄태로 바로 식물의 흡수가 이렇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는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의 CNU를 비교하는 거네요. 자, 이게 토양의 그 질소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은 질소 관련해서는 이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소가 하고 관련되어 있는 토양의 이런 역할이 어떤 거냐면 질소 무기태 작용, 내려서 적어볼까요? 무기태 작용이 어떤 건지, 질소 고정화 작용, 그 다음에 질소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탈질 작용. 최소한 요 정도는 거의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질소 관련한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뭐 책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1번에 뭐 입자 관련 문제 있는, 입자 관련 문제는 토양의 입단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입단, 토양의 알갱이들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덩어리 모양이 어떠냐, 수분 덩어리 모양이 많고 입단이 굵을수록 수분 보유력이 높아지고 통기성이 향상되고 뭐 식물 미생물 생육에 좋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기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응집 현상을
유발하는 양이온. 양이온이 뭐냐? 칼슘. 이 칼슘 뭐 2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 이온인데, 일단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칼슘,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입니다. 이 아들은 다 다가 이온입니다. 위에 보면 뭐 3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있고, 뭐 2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요런 4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토양 입단화를 촉진시키는 양 이온들입니다. 자, 요거 꼭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입단화 관련되어 있는 이 토양의 청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입단화를 촉진시키는 원인 중에 그 균근도 역할을 합니다. 균근은 토양 균근 뿌리에서 나오는 끈적한 점의 물질인데, 이 그 물질을 글로멀린이라고 합니다. 글로멀린을 분비해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내서 토양 알갱이들을 이렇게 뭉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양 알갱이 입단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이 모세간수입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물이죠. 그 다음에 14번 부식에 대해서. 부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식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식의 효과. 그 다음에 부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부식의 효과에는 물리적 효과, 그 다음에 화학적 효과. 물리적 효과는 어떤 거냐면, 입단을 이리 뭉치게 이리 하고, 그 다음에 토양 공급을 이리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띠니까 얘들은 지온을 이리 상승시켜서 부식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이런 그 효과는 그 양이온 치환 능력을 이리 향상시킨다. 이런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토양에 이런 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떠 있는 마이너스 이온들을 이 이온으로 붙이면서, 이온으로 이 토양 그 영양소에 이렇게 붙이면서 플러스 이온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얘들을 식물이 이렇게 흡수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양이온 치환 용량입니다. 이런 양이온 치환 용량을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될 단어가 가급태화가 촉진된다. 가급태화가 촉진된다. 부식의 기능이거든요. 가급태화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영양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양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이 가급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가급태화가 촉진된다, 이게 당연하죠. 근데 이 가급태화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 좀 헷갈리는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번에 토양 생성작용, 이 지문은 뭐 기억을 이리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뭐 이 정도만 복원하셔도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토양의 생성작용, 이거는 나와 있는 거 이거 여기 있네요. 8번하고 똑같은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유기물이 적은 토양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입자밀도 계산하는 문제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토양층 한번 알아. 토양층은 제가 한번 토양층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 하니까 한번 토양층에 대해서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위에 몇 개 적어 볼게요. 활성, 일과, 옥분, 그 다음에 몰표.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엔티졸은 미숙토, 그 다음에 인셉티졸은 반숙토, 알티졸은 성숙토, 울티졸은 과숙토, 그 다음에 옥시졸은
풍화가 심하게 된 땅, 몰리졸은 표층에 유기질이 많은 땅. 이렇게 단어만 첫 글자만 일단 외워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엔티졸은 미성숙토, 인셉티졸은 반숙토, 알티졸은 성숙토, 울티졸은 과숙토. 그 다음에 옥시졸은 풍화가 심한 곳, 몰리졸은 표층에 유기물이 많이 축적돼서 까만 색깔이 나타내는 이런 토양.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이 토양층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는 인셉티졸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입니다. 그리고 엔티졸은 토양 발달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최근에 생성된 이런 토양들입니다. 엔티졸은. 엔티졸이나 엔트라는 말이 진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야대는 미숙토입니다. 진입하거나 인셉티졸은 중간에 끼어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반숙토. 반숙토 같은 경우에는 서변한 기후 조건에서 발달하고 중간 단계, 토양 분화가 중간 단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알피졸은 성숙토다. 그 다음에 B층에 직접이 많이 된다. B층에 직접층 층에.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B층에 직접이 많이 되는 소리 RP입니다. RP. RG 미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울티졸은 과숙토다. 얘보다 더 과숙이 많이 된 게 울티졸입니다. 울티졸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척박합니다. 용탈이 심한 층이거든요. 울티졸은 그거 아시면 문제는 특별하게 어렵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옥시졸 같은 경우에도 풍화가 용탈이 울티졸보다 더 많이 심해진 게 옥시졸입니다. 옥시졸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보기 보면 유기물이 적은 토양층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유기물이 적은 토양층은 옥시졸 아니면 울티졸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보기 지문에 아마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옥시졸이나 울티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와 있다면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아마 옥시졸을 이렇게 고르는 게, 왜냐면 풍화와 용탈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는 고온 다습한 열대기후 지역이라 그러니까 유기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20분에 양분 이용도를 높이는 토양세균은 있네요. 양분 이용도를 높이는 토양세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콩가 식물인 것 같습니다. 질소 고정 식물은 콩가는 라조비움이고 비콩가는 프랑키아다는 거, 라조비움 프랑키아. 얘들 비콩가는 오리나무류. 이건 얘들은 콩가. 이 정도, 하여튼,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경군의 설명은 아까 11번에 이렇게, 아까처럼 1번 문제하고 동일하다고 적혔네. 1번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토양은 그래도 한 19문제, 20문제 정도 일이 봤는데, 토양학은 다행히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이 토양학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